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해보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 분류에서요. 우리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상해보험, 그 다음에 질병보험, 그 다음에 간병보험,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를 저희가 상해사고로 규정을 해서 보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상해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재해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교통재해보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질병, 예를 들면 뭐 암보험이라든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치아보험 이런 보험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롱텀 케어라 그래서 장기 간병보험, 그 다음에 치매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간병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상해보험에는 재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치아보험은 상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틀린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특징.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이 되는 종합형 상품이 다수이고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도 다양하게 부과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상해보험의 의의인데요.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상해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을 합니다.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죠. 당연히 질병은 해당되지 않고요. 외부로부터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만 보험사고로 간주가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상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가 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허리가 아픈데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것인지 허리를 상해로 다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보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다 이런 지문은 틀린 거죠. 다툼의 여지가 훨씬 크다가 맞는 거고요. 자, 보험사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충족된다 그랬죠. 급격하고요, 우연하고요, 외래의 사고가 원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 여부, 그 다음에 발생 시기, 그 다음에 발생 원인, 그 다음에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확정적이죠. 네, 왜냐하면 급격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우연히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망 자체는 확정이죠. 네, 무조건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발생 시기만 불확정적이다 이런 것이고, 보험급여,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험의 성질과 실손보험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상해사고의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이 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죠. 시험 문제에는 세 가지 중에 한 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또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외에 뭐 지속성, 계속성 이런 거를 넣어서 지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틀린 거고요. 사고 발생과 신체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보험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상해사고의 3요소, 첫 번째 급격성.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만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예측해서 회피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뭐 신체 허약이라든지 질병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연성이죠.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죠.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했다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니까 우연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싸움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외래성,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의도한 자해라든지 자살, 싸움 이런 것들은 역시 해당되지 않고 외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해사고의 3요소에서는 위에 지문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예상할 수 있었다면 우연성도 배제가 되는 것이고 급격성도 배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를 보시면 약관상 보상 대상 사고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의료 치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다면 면책, 부책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상해사고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상을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이 상해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그거는 상해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요. 반대로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상해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허리 삐끗한 게 뭐 디스크로 갔다. 이거는 허리가 삐끗했던 상해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에요. 그럼 이거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래 허리에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과정에서 움직이다가 그 통증이 심해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어요. 이거는 질병에 의한 상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상해였다면 질병도 보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상해였더라도 원인이 질병이었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 나이가 들어서 요통이 생겼다. 이거는 외래에 의한 상해가 아니죠. 질병이죠. 이거는 보상되지 않고요. 과로로 인해서 입원했다. 이것도 역시 질병이죠. 보상되지 않는다. 자, 상해보험의 종류 한번 볼게요. 보장 내용은 일반 재해보장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보장형이 있고요. 레포츠 사고 보장형,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장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만기 환급금 여부에 따라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해주는 만기 환급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선택 특약을 부과할 수 있죠. 상해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생활보조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장할 수 있다. 자, 상해의 개념은요,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좁은 의미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상해로 인해서 신체 장애를 입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외관상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한다거나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지문들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 생명보험은 상해 개념에 일부 감염병의 보장을 더한 재해를 보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1급 감염병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이번에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비해서는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상해 개념 옆에 사고 발생과 신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오죠.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 대상이 된다.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재해 사망 보험금이 나갈 거고요. 시험에 간접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재장해급여금, 그래서 재해를 원인으로 해서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면 그 지급률에 따른 장해급여금이 이제 지급이 될 것이고, 수술급여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했을 때 지급이 될 것이고, 재해 입원급여금,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이 나가겠고, 만기 환급금, 만약에 이제 순수 보장형이라면 환급금이 없겠지만 만기 환급형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 시까지 생존했을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이 지급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자, 상해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1년 미만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별표 3개죠. 중요합니다. 가입 대상과 연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65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시험 문제에는 60세 이상은 가입이 제한된다는데 상해는 연령과 상관이 없어요. 질병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한하지만 상해는 연령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요. 주보험, 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에 대한 부과는 불가하죠.
주계약으로 사망은 보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 사망을 보장할 수 있고요. 보장하지 않은 원인에 의한 사망이다. 그러니까 약관상 보상하는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죠. 이거를 뭐 책임준비금과 기납입보험료 중에 큰 금액, 뭐 기납입보험료 다 틀린 거예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고요.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있는데, 자, 질병과 다르게 상해는 직종에 따라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상해 위험률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일반적인 회사원과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택시 기사님이 교통상해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직업과 비위험 직업 간에 상이한 위험률을 적용하는, 그걸 우리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라고 하는데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보험사고 발생 확률과 직업은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이것도 챙겨두시고, 상해보험의 상품 설계를 보시면 보험사고가 우발적인 외래 원인으로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연령별 위험률 구분 없이 산출하죠. 왜냐하면 외래 원인으로 발생한 건 연령과 상관이 없으니까. 단일률, 분단율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연령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단체, 특정한 집단이 있으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의 위험률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험률로 동일한 보험료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상해이기 때문에,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나이가 증가해도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지문은 정답이죠. 왜냐하면 연령과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에 직업이나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제인데요. 자, 우리가 상해 같은 경우는 어떤 직종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률을 다르게 적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이 되면 이걸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통지하도록 의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변경이 증가가 되면 그것도 역시 통지를 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위험이 달라졌으니까 보험료를 인상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제한될 수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를 못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예를 들면 위험률이나 직종 또는 직무가 변경이 됐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요런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는 어디에 기재가 돼 있냐?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상법 제65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요거 아주 어려운 문제로 가끔 지문에 나오고요. 자,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위험률에 따라서. 그래서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이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인상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업별로 위험 등급을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요. 등급에 따라서 3단계로 위험을 차등 적용하는 그런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별 위험 등급은 5등급, 그리고 각 등급별로 3단계로 적용한다는데 시험 문제에는 5등급을 뭐 3등급으로, 3단계를 5단계로 시험 문제 많이 낼 수 있고요.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는데 위험 등급을 차등 적용한다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통지 의무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고,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변경된 직업 급수에 비례해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있었는데 만약에 변경 사항을 통지를 했더라면 그 보험금을 삭감을 했을 건데 삭감을 하지 못한 거죠.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험금을 그 비례해서 그 비율만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잘 기억하시고, 아니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그러니까 보험료를 인상하는 거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못 받을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하는데 요거는 1개월 이내에 가능하고요.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시험 문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인데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하다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렇진 않고요. 변경 사실은 반드시 어디에 통지해야 되냐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하실 거 보험 설계사에게 통지하면 보험회사에 통지한 걸로 가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에게만 통지한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통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험 설계사에 통지한 경우는 보험회사에 통지가 됐다는 걸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분쟁 방지를 위해서 서면으로 변경 통지를 하고요. 보험증권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변경이 됐어요. 그거를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통지한 것이 반영이 돼서 변경된 보험증권을 다시 받아서 갖고 계신 게 나중에 분쟁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는,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무직인 A씨가 버스기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무직과 버스기사는 위험 등급이 다르겠죠. 그런데 일하던 중에서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버스기사로 근무하거나 무직으로 있거나 상관없죠. 대청소는 버스기사이기 때문에 대청소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는 생산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난 사고잖아요. 이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내용도 여러분 챙겨두시고, 여기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질병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질병보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보험의 의의를 좀 보면요.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런 위험을 보상하는 요것이 이제 질병보험의 의의가 되겠는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지문을 보시면 재해수술비는 질병보험 주계약에서 보상한다. 재해는 질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죠. 이런 지문들도 챙겨봐 주시고요. 사망보장은 주계약이 아니라 반드시 뭘로만 보장할 수 있다 그랬죠?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다. 요거는 상해보험과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보험이 암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 간병보험은 질병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별도의 종류이고요. 질병 관련 상품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주계약, 다양한 특약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자, 질병보험 시장의 변화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대부분의 질병의 경우에는 저희가 퇴행성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질병 기간이 장기화되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질병 형태가 달라지고 있죠. 예를 들면 생활 양식, 대표적인 게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화가 되면서 질병 형태가 좀 바뀌면서 그 행태도 달라지고 보장 내용도 달라지고, 그리고 의료비 증가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상품 개발 트렌드, 종신보험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질병 중심의 제3보험 시장으로 이제 시장이 전환이 되고 있다. 시험 문제는 질병보험 시장에서 종신보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종신보험이 포화되면서 오히려 제3보험 중에 질병보험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있다. 이 내용 기억하시고, 자, 질병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저희가 질병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자, 외래성을 불인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몸 안에, 신체 안에서 원인이 있어야지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질병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화로 인한 요통.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요통이 허리가 아프다. 이거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들다 다쳐서 생긴 요통, 이거는 상해이지 질병으로 보지 않겠다. 상해와는 이제 반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질병보험의 가입 조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상해보험이 1년 이상이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장기죠. 10년 미만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질병보험은 나이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고연령자는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 나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상해는 그렇지만 질병은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시행한다. 물론 일부 직업에 대해서는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직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는 상해보험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질병보험에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이나 가입 가능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고연령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가입 제한이 가능하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령 증가 시 보험료는 감소한다. 틀린 거고요. 특화 질병 보장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에 보장하는 질병이 적음에 유의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치아보험 이런 식으로 치아에 국한됐다. 이러면 보험료는 저렴하죠. 그렇지만 보장하는 질병도 적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강보험과 다른 특화 질병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싼 대신에 보장 범위도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사망을 했다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요거는 상해보험과 동일한 개념이죠. 자, 그중에서 이제 암보험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암보험은 만기 환급금 유무에 따라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암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는 판매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렇지 않죠. 만기 환급형도 있고요. 특정 암, 그래서 주로 뭐 간암, 위암, 폐암 같은 3대 암 또는 고해감, 고해감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고형암, 우리 혈액암이나 림프종과 같은 그래서 치료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이런 고해감 또는 뭐 소해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갑상선암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95% 정도가 유두암이라는 거북이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치료하고 비용도 작게 들어서 소해감으로 구분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특정 암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고해감, 소해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제 보장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렇게 암을 구분할 때 이 구분 기준 자체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아닌 거죠. 보험회사에서 뭐 빈도라든지 비용에 따라서 임의로 정한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특정 암만 보장하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특정암이라고 하면 빈도가 높은 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비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렴하다 틀렸고요. 암보험은 주계약, 특약 형태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시험에는 암보험은 특약으로만 판매한다 틀린 거죠. 이런 지문 잘 챙기시고요. 자, 암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암에 관련돼서 진단을 받으면 진단급부가 나갈 거고요. 수술, 그 다음에 입원, 그 다음에 통원, 이런 각각의 단계별로 급여금이 지급이 되고요. 만기 환급형의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이 지급이 되겠죠. 다만 우리 제자리암, 저희가 상피내암이라고도 하는데 연기암인 거죠. 아직 상피 아래로 침륜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 요거는 회사별로 상품별로 상이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암의 어떤 그 급여금에 있어서 일부만 10%에서 20% 정도만 지급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암 진단 보험금을 보면 암 보장 개시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특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특정 암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한 진단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인데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입원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죠. 여기서 직접 치료가 강조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요양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예방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입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인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동일한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을 했다. 그러면 그 2회 이상 입원한 거를 합쳐서 계산할 거냐, 따로따로 계산할 거냐, 요거는 1회 입원으로 보아서 입원 일수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일암으로 2회 이상 입원했더라도 1회로 합산해서 계산한다. 기억해 주시고, 입원 치료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입원한 그 기간 동안에 얼마, 뭐 예를 들면 180일이면 180일 그 기간 동안은 입원에 대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원을 하고 그 기간이 다 안 찼는데 보험 기간이 끝난 거죠. 그럼 이거는 그 나머지 보험 기간이 끝났으므로 보상하지 않는다, 또는 보험 기간이 끝났지만 그것까지는 보상한다.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입원보험금은 계속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이 끝났더라도, 중간에 끝났더라도 그 최고 한도일까지는 계속해서 보상은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회당 최고 한도, 이게 보통 정해져 있죠. 상품별로. 그런데 이거를 딱 찍어서 90일, 180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거죠. 실제로 180일인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180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0일까지는 보상한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최고 한도일까지 보상한다가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험금 지급도 종료가 된다. 이것도 틀린 거죠. 계속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직접 치료가 아닌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도 보상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만 보상을 하고요. 자, 암 직접 치료 통원보험금 같은 개념이죠. 보장 개시 이후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을 했을 때 통원 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암 수술보험금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암 사망보험금은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 기간 중 암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겠죠. 그래서 암보험은 주계약으로 보장 가능하다. 그래서 암보험에 주계약으로 사망보험금은 보장할 수 있다. 질병도 마찬가지로, 상해와 마찬가지로 사망은 주계약으로 보장할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특약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암보험 표준약관상 암 직접 치료는 어디까지냐. 직접 치료의 범위를 보면 암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우리가 직접 치료로 보는데,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서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우리가 암 직접 치료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화학 치료라든지 암 제거 및 증식 억제 수술이라든지 관련된 복합 치료, 이런 것들을 직접 치료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치료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식이요법은 해당되지 않고요. 명상요법, 이것도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 이것도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되지 않고요.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도 암에 대한 직접 치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암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치료는 암 직접 치료비에 해당한다. 틀린 거죠. 합병증은 직접 치료로 보지 않고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면역치료 또는 법률로 정한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직접 치료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입증된 면역치료가 면역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이 있죠. 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그래서 뭐 조혈모 세포 치료라든지 카티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라고 하죠.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이 경우 나는 치료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겠다. 이런 치료가 인정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치료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특히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기간은 통상 10년 이상이고요.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 이상이고요. 고연령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15세를 20세라고도 문제 내기도 하고요. 연령과 상관없이 가입 제한은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질병보험은 연령에 대한 가입 제한이 있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는 크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시험 문제에 연령과 상관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틀린 거고요.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겠죠. 인상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죠. 가입하고 얼마 동안은 암에 걸리더라도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 금액의 일정 부분만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뭐 90일 가장 많은 면책 기간이에요. 가입 후 일정 시점 이내에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액 지급 통상적으로 뭐 절반 정도 50% 정도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책 기간이 있다. 그래서 암보험은 위험률 변동 제도가 적용된다. 위험률 변동 제도는 간병보험에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도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손 의료보험은 저희가 민영 의료보험이라고도 하고 의료 실비보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어요. 병원에 가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닌 본인 부담금을 이 보험을 가입하면 실제로 내가 낸 돈만큼 지급해 줄게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의료비가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합시다.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료에 대한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변경이 돼서 4세대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합니다. 예전에는 전부를 보상했는데 지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일부를 보장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가 됩니다. 과거에는 특정 건강보험에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해서 특약 형태로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독립적인 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으로 독립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문 한번 볼게요. 가입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다. 실손의료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요. 가입자가 부담한 실제 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 초창기에는 전액이었지만 지금은 일부를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과되어서 판매가 가능하다. 지금은 특약 형태로 부과되는 것들은 안 되고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지문 챙기시고요. 보장 영역 한번 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 부담액의 비급여 항목의 합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안 되는 그래서 비급여 항목을 합친 것이 보장 영역이 되겠고요. 동일인이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 책임액에 대해서 비례보상을 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나온 비용을 5군데 가입했으니까 똑같은 금액을 5군데에서 받을 수 있냐? 그 문제거든요. 안 돼요. 얘는 중복 보상은 금지예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거니까 내가 낸 돈을 5개 가입했으면 5개 회사가 보험료 비율대로 그 자기 해당 비율만큼을 나눠서 주는 거죠. 합치면 결국 내가 받아야 될 돈 한 배만큼만 받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비례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보상 책임액, 내가 물어줘야 되는,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비례 보상한다. 뭐에 따라서?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이런 개념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인데 의료법의 실손보상 원칙이라고 질문에 나온 적이 있고요.
보상 책임액에 대해서 비례보상하는 건데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비례보상한다.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챙겨두시고, 가입 시 실손보험 계약 유무를 확인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중복보상이 안 되니까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비례보상 대상은 제3보험 상품 중에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된다.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정액보상은 비례보상 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한 번에 얼마니까 정액보상은 무조건 중복보상이 되는 거예요. 실손보상에 대해서만 비례보상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액보상 상품은 비례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시험 문제에는 정액보상 상품에도 비례보상 된다. 틀린 거고요. 5인 이상 단체 실손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없죠. 단체 보험이든 개인 보험이든 실손보상 원칙은 적용이 되고요. 자, 비례보상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치료비가 3천만 원 발생을 했어요.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이분이 A 보험사에 1,000만 원 한도로 이제 보험을 가입했고요. B 보험사에 5천만 원 한도로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상은 어떻게 나갈 거냐? 보상 책임액을 봤더니 A 보험사는 1,000만 원 한도니까 3천만 원 발생을 했으니까 1,000만 원 다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한도를 넘어갔잖아요. 지금 피해 금액이. 그러니까 보상 책임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B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니까 3천만 원 발생했으니까 3천만 원까지 보상하겠죠. 책임액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을 합쳤을 때 총 책임액 4천만 원 중에 A 보험사는 4분의 1, 1,000만 원을 보상해주면 되고 B 보험사는 4분의 3을 보장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에 4분의 1, 750만 원을 A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요. 3천만 원에 4분의 3, 2,250만 원을 B 보험사가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상 책임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보상하는 것이고, 별표 2개 있죠? 얘는 계산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계산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실손의료보험의 현황을 먼저 보시면 손해보험회사는 1963년에 손해보험회사가 실손보상 상해보험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생명보험회사가 처음 도입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손해보험회사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다.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이잖아요. 실손보상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됐고요. 이게 이제 77년에 단체 건강보험, 78년에 질병보험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판매가 되어 왔고, 생명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2003년 10월에 단체 실손의료보험, 2008년 5월에 개인 실손의료보험 해서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처음 시작을 하고요. 2009년에 상해형, 질병형, 종합형으로 상품 유형을 표준화를 했고요. 2013년 1월에 표준형 단독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13년 1월부터 실손보험이 이제 판매가 된 것이고요. 2015년 9월에 표준형, 그래서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동일하게 80%까지 보장하는 상품과 선택형, 급여는 90%까지, 비급여는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나누어서 판매가 됐고요. 2017년 4월에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세계 진료군 가장 이제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이런 것들을 이제 특약으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특약을 가입하신 분만 보장하도록 했고, 2021년 7월에 포괄적 보장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해서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신 분만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변천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017년 4월 달에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이 세 개의 특약이 분리될 때 이거를 비급여 치과치료라든지 건강검진 비용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됩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은 맨 처음에는 정액 100%를 다 보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일부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 다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막 하루에 3번씩 병원 가시고 도수치료 3번 받으시고 과잉 진료가 일어나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을 내면 병원에 한번 갈 때 뭐 5,000원, 10,000원 이런 걸 내가 내면 좀 덜 가시지 않을까? 자기부담금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부담금을 도입을 했더니 자기부담금을 내시면서 계속 다니신 거죠. 손해율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급여 주사. 제일 뭐 대표적인 게 뭐 증식 주사 이런 거 있거든요. 비급여 치료, 도수 치료 같은 게 있고 비급여 촬영, MRI, MRE 이런 거 있어요. 이 세 개는 별도로 특약을 만들자. 특약을 가입하신 분만 보장해 주자. 그래서 특약을 만들었더니 특약을 가입하시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세대는 핵심이 뭐냐면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은 보험료 할증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험료 할인해주는 제도. 이게 지금 4세대 실손이에요. 그래서 상품 구조 개선을 보시면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갈 때 뭐가 달라졌느냐. 주계약이 옛날에는 급여, 비급여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대신에 특정 3대 비급여, 문제가 되는 비급여 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촬영 해가지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MRE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뺐다면 지금은 주계약은 급여만 주계약이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전체적으로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일부 급여 항목에 대해서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금액을 한도를 정한다거나 이렇게 보장에 대한 한도 제한 이런 것들이 존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할인할증 제도로 바뀔 거고요. 자, 보장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실손의료보험은 첫째, 상해 질병에 따른 연간 보장 한도는 입원 통원을 합산해서 1억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5천만 원, 비급여가 5천만 원 한도이고요. 거기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1억 원 이내인데 이걸 3천만 원으로 내거나 아니면 급여, 비급여 합산 5천만 원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 5천, 비급여 5천, 합산 1억 원 기억하시고 통원의 경우에는 회당 20만 원 이내입니다. 요거를 50만 원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자기 부담금 비율은 주계약과 특약이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특약, 비급여를 이제 전체적으로 특약으로 뺐는데 특약보험료의 경우에는 가입자 간의 부담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 요 개념이 뭐냐면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할증하고 적게 이용하시는 분은 할인해 주겠다. 할인 할증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 할증은 2024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고요. 의료 취약계층이라는 건 건강보험사 국민건강보험에 그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대상자가 있죠. 암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 이런 환자들은 산정 특례로 해서 급여의 5%뭐 이런 식으로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자가 있는데 이런 특례자는 의료 취약계층이에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법상 장기 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이면 거동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 그런 노인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의료 취약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취약계층은 보험료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쨌든 병원을 자주 가시고 많이 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한테까지 할증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제외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 4세대 실손을 한번 볼게요. 상품 구조는 주계약은 급여고요. 비급여는 특약으로 별도로 분리를 했고요. 보험료 차등제 급여는 미적용하고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할인할증 방식을 적용하고요. 자기부담률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자기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요 숫자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20%, 30% 기억하시고 공제금액 병의원 같은 경우는 최소 10,000원이고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최소 20,000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급여 같은 경우는 최소 30,000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보장 한도는 상해 질병 입원 통원 합산해서 연간 5천 그리고 통원은 회당 20만 원이고요. 급여와 비급여 합산 1억까지고요.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치료 횟수라든지 금액 한도 같은 제한을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제도인데요. 국민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개하고 있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소비자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비용을 확인하고 진료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검색할 수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계약 전환 제도가 있는데요.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된 그 실손의료보험을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누리실 수 있고요. 다만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의료 이용 성향을 고려해서 전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계약 전환 후에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다. 보험금 수령이 없다는 건 그만큼 치료를 안 받았다는 거죠.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는 내가 계약 전환 괜히 한 것 같아요. 다시 갈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보험금 받은 게 있다면 돌아갈 수 없고요. 보험금 받은 것이 없다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저희 질병보험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간병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간병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보험의 정의를 좀 먼저 보면요. 보험 기간 중에 장기 요양 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간병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저희가 간병보험으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보험 사고라는 것이 결국 장기 요양 상태가 되거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거나 중증 치매 상태가 됐을 경우에 보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는 장기 요양 1등급,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이면 굉장히 심각한 등급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다는 거죠. 인지기능 장애 상태, 인지기능 장애 상태는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이에요. 얘는 등급이 없는 전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장기 요양 상태, 일상생활 장애 상태, 중증 치매 상태,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최근에는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 등을 보상하는 상품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제3보험으로 분류되어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간병보험, 롱텀케어, LTC 보장특약, 치매 보장특약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주계약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해나 질병보험에 선택특약으로 가입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자, 간병보험에 대한 용어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장기 요양 상태, 두 번째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 세 번째가 중증 치매 상태라 그랬죠. 첫 번째 장기 요양 상태는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그러니까 아예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져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판단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장기 요양 등급 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를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65세 이상 노인만 해당된다. 틀린 거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는 게 뭐냐? 재해나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 예를 들면 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고요. 식사,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 그 다음에 옷 입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요거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기는 디폴트로 기본으로 깔고요. 여기에 식사, 화장실, 목욕, 옷 입기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요거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봅니다. 시험 문제에는 여기에 말하기라든지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시고요. 식사, 화장실, 목욕, 옷 입기고요.
중증 치매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 치매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 이때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등급을 CDR 척도라 해서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별도의 척도가 있죠. 그 CDR 척도에서 3점 이상이 나오면 중증 치매, 그래서 3점, 4점, 5점에 해당이 되면 중증 치매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중증 치매 상태를 누군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CDR 척도 3점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적 간병보험과 민영 간병보험 두 개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간병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뭐 노인 유치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 기관들이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아니면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미만자, 그래서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판정하고요. 등급에 따라서 재가급여라는 건 집에 있으시면서 보호 서비스를 받는,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라든지 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받는다거나, 아니면 시설급여는 시설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비용을 지원한다. 이게 이제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죠. 시험에는 민영 장기 간병보험보다 먼저 시행되었다라고 했는데, 민영 간병보험은 2003년 8월부터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적 장기보험은 2008년 7월부터니까 우리는 민영 장기보험이 먼저 판매가 되었어요. 틀린 지문이고요.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 질환자인데 60세로 시험 문제 가끔 내고요. 심신의 기능 상태와 관계없이 정액보험금을 지급한다. 등급별로 서비스와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죠. 민영 장기 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보상형, 실손 보상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정액 보상 형태로 2003년 8월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근데 실손 보상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 독립적 형태의 연금형, 종신보장형, 정기보장형, 특약 형태로 구분이 되고 있고, 갱신 여부에 따라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구분된다. 자,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자체 판정 기준을 적용하는 상품인 경우에, 그러면 보험회사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이 넘어서면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거나 또는 중증 치매 상태로 확정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하는 형태고요. 거꾸로 공적 요양보험에 장기 요양 등급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판정 기준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장기 요양 등급 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 자체 기준이냐 장기 요양 등급을 적용하느냐 구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간병보험의 면책인데요. 면책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처럼 면책 기간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장애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90일을 면책 기간으로 하고 있고, 중증 치매를 보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을 면책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90일 전부 다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재해로 인한 일상장애나 중증 치매가 상태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면책 기간에도 보장을 한다. 이건 뭐냐면 일상생활 장애하고 중증 치매는 질병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가까운 것은 면책 기간을 둬서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지만,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급격한 사고, 외상으로 인해서 치매가 온다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지만 이거는 고의로 질병처럼 뭔가 알면서도 가입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책 기간에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면책 사항은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분열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장애가 있거나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것도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면책 사항도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챙겨두시고요. 자, 간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입니다. 보험기간은 대부분 종신이고요. 그래서 일부 80세 만기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대부분 80세 만기형이다. 틀린 거고요. 가입 연령은 30세 이후입니다. 시험에는 65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틀린 거고요. 수발이 필요한 상태의 정의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수발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서 필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는 비싸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가 되면 계약은 당연히 소멸이 되는 거죠. 사망하시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는 것이고,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가 되면 이제 보험기간이 끝난 것이니까 계약은 소멸되고, 우리나라의 간병보험은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질병보험에서 나왔었죠. 위험률 변동 제도는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라 간병보험에서, 왜냐하면 경험치가 많으면 위험률이 딱 일정하게 정해질 텐데 경험치가 적으니까 일정 기간 해보고 위험률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시험에는 우리나라는 경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률 변동 제도인데 위험률 고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챙겨두시고요. 자, 위험률 변동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에 예측한 위험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보험기간 중도에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서 위험률을 조정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 이것이 위험률 변동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제도의 용어 정의, 요게 뭐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위험률 변동 제도는 어디에 적용한다? 간병보험에 적용된다. 기억하셔야 되고, 간혹 시험 문제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조정한다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보험기간 중도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도에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험 문제도 여러분이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간병보험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한 분 한 분 전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